25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블로거가 된 구독자 85만 명을 가진 여행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유럽만 추천했어요. 한국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글 한 편이 인천공항을 세계인들로 가득 채웠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2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 블로거로 전향했죠. 제 블로그 구독자는 85만 명이었고 저는 나름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진짜 여행지는 유럽과 호주다. 아시아는 취재로 한두 번 가볼 만한 곳이지 여행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조카 제시카가 한국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제시카가 대뜸 말하더군요. 이모, 한국 안 가보고 여행 전문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거긴 이모가 아는 세계랑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전 서울 취재 때 봤거든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조카한테 말했죠. 이모가 이미 다 봤다고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른 나라예요. 이모가 직접 확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그 말투가 참 당돌했어요. 22살짜리가 52세 저한테 평생 후회할 거라니. 식탁에 있던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그냥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80개국을 취재했어요. 제 눈은 정확했고 제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제시카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평생 후회할 거라니. 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조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진짜 가보세요. 이모 블로그 독자들한테도 좋은 콘텐츠 될 거예요. 그 말에 뭔가 꿰뚫린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저는 저널리스트였어요. 진실을 쓰는 사람. 편견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한 나라를 10년 전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7박 8일 혼자 가기로 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대로 보려고요. 블로그에 예고글을 올렸죠. 독자 여러분, 이번엔 한국입니다. 정직하게 리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몇몇은 의아해했어요. 사라, 왜 갑자기 한국이냐고요? 당신은 유럽 전문가 아니냐면서요.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별거 없을 거야. 깨끗한 지하철, 빠른 인터넷, 친절한 사람들. 그 정도겠지. 그렇게 쓰면 돼. 근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기자 생활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메모장을 꺼냈죠. 천장이 엄청 높았습니다. 최소 20m는 되겠더군요. 자연광 설계도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설계를 이렇게 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다들 한쪽으로만 섰습니다. 반대편은 텅 비어 있었죠.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요. 저는 멈춰 서서 한참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입국 심사 대기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줄인데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인데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화내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건 훈련받은 건가? 25년간 80개국을 취재했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질서는 처음 봤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항상 혼잡했고
런던 히드로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어요. 뉴욕 케네디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 모두가 알아서 움직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콜린스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텔 셔틀은 4번 게이트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 물었죠. 제가 뭔가 표시라도 하고 있었나 싶어서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했다고요. 도착 시간에 맞춰서 마중 나온 거라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프리미엄 항공사에서나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비즈니스석 이상에서요. 근데 여기선 일반 관광객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인데도 공항은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죠. 화장실 표지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면세점들은 아직 문을 닫았지만 진열대는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새벽 3시인데 가로등이 환했습니다. 도로도 깔끔했죠. 차선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이야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나라의 관문이니까요. 도심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질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 질서.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한쪽으로 서고 모두가 줄을 지키고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첫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천공항, 예상보다 인상적이다. 하지만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일 뿐이다. 진짜는 도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나라일 거라고요. 명동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직원은 친절했어요.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대신 눌러줬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죠. 근데 잠이 안 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문제였지만 뭔가 궁금했어요. 밖이요. 서울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안 할 행동이죠.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았죠.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거리를 닦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영업이더군요. 점원은 여자였는데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사면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하는 거 안 무섭냐고요. 점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고요. 밤새 손님들 오신다면서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반인데 벌써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키오스크로 표를 사는 모습도 봤습니다. 뉴욕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지하철 기계 앞에서 헤매는 게 일상인데요. 저는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지 않으시냐고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시더군요. 손자가 가르쳐줬다면서요. 요즘은 이게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 9시쯤 식당을 찾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서 쉽게 주문할 수 있었죠. 음식이 나왔는데 반찬이 8가지나 따라왔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 계란말이까지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이거 다 서비스냐고요. 계산에 포함 안 된 거냐면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더 필요하면 말하라면서요. 반찬은 리필도 된다고 했어요. 공짜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물 한 잔도 돈 받는데요. 빵 리필도 따로 돈 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선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고 리필까지 해준다니요. 점심 먹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관광객도 많고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인데도 서로 비켜주면서 걸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다들 신호를 지켰죠. 차들도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 섰습니다. 저녁에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서 야경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30개는 넘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내가 본 그 도시 맞나? 10년 전에도 큰 도시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안 본 걸까요? 당시엔 취재에만 집중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근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독자들이 이걸 믿을까? 제가 30년간 유럽만 추천하다가 갑자기 한국이 좋다고 하면요. 제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더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600년 된 집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까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골목길을 걷는데 작은 카페가 보였죠.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어요.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양인 얼굴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옷차림도 미국 스타일이었고요. 청바지에 운동화, 배낭을 메고 있었죠. 그 여자도 저를 봤는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냐고요? 영어로요. 저는 뉴욕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면서요. 이름은 케이트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미국인이니까 반가웠죠. 케이트가 말했어요. 자기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요. 생후 6개월에 입양됐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하였구나. 그럼 한국어는 못하겠네요.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로만 키웠대요. 미국인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30년 만에 처음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38년 만이래요. 태어나서 6개월 있다가 미국 갔으니까요. 케이트는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웠다고요. 나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요. 오기까지 10년을 고민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냐고요? 케이트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는 어디서 왔냐고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면서요. 자기가 태어난 곳도 모르고 자기 뿌리도 모른다는 게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딸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었대요. 저는 케이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케이트의 여정을 블로그에 담고 싶다고요. 물론 케이트가 원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케이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어요. 같은 처지의 입양아들한테요. 미국에만 한국 입양아가 11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케이트가 태어났던 병원 근처에 있는 기관이었어요. 케이트는 떨고 있었습니다. 37년 만에
자기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였죠.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케이트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기관 직원이 기록을 찾아줬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었어요. 케이트를 돌봤던 보육사 김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72이셨어요. 연락을 했더니 바로 오시겠다고 하셨대요. 1시간 후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케이트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케이트도 울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하게 자랐다니 정말 다행이라고요. 37년 전 케이트를 안고 찍은 사진까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케이트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널리스트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이건 삶이었어요. 넷째 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써야 했어요.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제 블로그 구독자는 85만 명입니다. 대부분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신뢰죠. 유럽이 최고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좋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들은 실망할 겁니다. 사라가 변했다고 할 거예요. 아시아에 매수당했다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댓글이 벌써 달리고 있었어요. 예고글에요. 왜 갑자기 한국이냐면서요. 근데 제가 본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시스템화된 친절. 그리고 케이트의 이야기요. 37년 만에 뿌리를 찾은 한 여자의 눈물.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는 밤 10시인데도 환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여자들도 혼자 다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제시카였어요. 문자가 왔죠. 이모, 한국 어때요? 솔직하게 써주세요. 이모는 항상 진실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25년간 진실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독자들 눈치 보면서 쓴 적 없었죠. 정치인들 비리 폭로할 때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썼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먼저 썼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틀렸던 이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30년간 아시아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만이 진짜 여행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편견이었어요. 10년 전 서울 취재 때도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봤다는 게요. 그리고 케이트 이야기도 썼어요. 한 입양아가 뿌리를 찾은 이야기를요. 새벽 3시까지 글을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발행 버튼 앞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근데 누르지 않으면 저널리스트가 아니죠. 저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5째 날 케이트와 함께 비무장지대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투어 버스에는 외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950년에 전쟁이 시작해서 1953년에 휴전했대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래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대요. 민간인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었죠. 불과 몇 미터 거리였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70년 동안 총성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케이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입양된 이유가 전쟁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전쟁이 끝나고 20년밖에 안 지났을 때니까요. 나라가 가난했을 거라고 했어요. 임진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실향민들이 남긴 편지와 리본이 철조망에 가득했어요.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한테 쓴 편지였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7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케이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더군요. 80년 동안 못 만났다면서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매년 여기 와서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전쟁의 상처를 안고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도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케이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케이트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어요. 케이트는 마침내 자기 과거와 화해한 겁니다. 6째 날, 케이트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고속열차를 탔어요. 케이트가 부산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친부모도 그 바다를 봤을 거라면서요. 서울역은 엄청 컸습니다. 기차역이라기보다 공항 같았어요. 표를 끊는데 키오스크가 여러 언어를 지원했습니다. 신용카드도 바로 됐고요. 저희는 2등석 표를 샀어요. 고속열차는 정말 빨랐습니다. 시속 300km래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셔도 안 쏟아질 정도였죠. 좌석도 넓었고 와이파이도 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이 많더군요. 터널도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 케이트가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산을 뚫어서라도 길을 만드네요. 이 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인데요.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 것보다 빠르더군요. 케이트가 감탄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케이트는 말을 잃었어요. 넓은 백사장, 푸른 바다, 그 옆에 고층 빌딩들이요. 뉴욕 맨해튼 같은 도시가 해변 옆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부산 최대 수산시장이에요. 1층에서 생선을 사면 2층에서 요리해준대요. 우리는 회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니까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죠.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랐다고요. 아주머니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네 하시면서요. 어서 와, 잘 왔다고 하셨어요. 한 분이 소주를 따라주셨습니다. 우리 딸 왔으니까 한잔하자면서요. 케이트가 울기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 됐다면서요. 아주머니들도 우셨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간의 여정이 끝났죠.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뉴욕이 낯설었어요. 거리는 지저분했고 사람들은 난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블로그 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할 나라. 7일간의 솔직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인천공항의 질서, 서울의 안전함, 케이트의 눈물, 부산 아주머니들의 따뜻함을 담았습니다. 글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일부는 제가 변절했다고 했습니다. 30년 신념을 버렸다면서요. 상처가 됐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입양인 커뮤니티에서요. 케이트의 이야기가 공유되면서 수천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200만을 넘겼습니다.
제 블로그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CNN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케이트도 함께 나갔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30년 유럽 전문가가 왜 갑자기 한국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내가 아는 세계만 고집했다고요. 케이트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버린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저를 살린 나라였다면서요.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보낸 거라고 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검색이 급증했대요. 인천공항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37%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항 면세점 직원 인터뷰도 나왔어요. 요즘 사라 콜린스 블로그 보고 왔다는 분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들 한대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할 나라들. 제가 편견으로 외면했던 나라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베트남, 태국, 대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카 제시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제가 맞았죠.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어요. 내가 옳았어. 30년 편견을 깨줘서 고마워.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